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장준호입니다. 오늘은 빈혈의 이해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혈이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이 많은 환자들이 있는 그런 질환이지만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제일 많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몸의 정상 조혈 작용을 보면 왼쪽에 이제 가운데 혈관처럼 보이는 것들은 이제 이 피가 되겠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몸의 피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왼쪽은 우리가 이제 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에 모세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포로부터 끊임없이 자식세포가 나와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만들어져서 계속 이런 것들이 공급되는 이것이 정상 조혈작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피에는 이렇게 세 가지 세포 성분이 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 중에 이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이것이 부족할 때 우리가 빈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빈혈은 적혈구가 모자란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빈혈이라는 게 병명 자체는 아닙니다. 이 빈혈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원인 질환,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병이라고 합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혈액의 구성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보듯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적혈구, 그 다음에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백혈구,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 가지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혈소판, 그리고 나머지는 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약 70%는 액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서 피를 뽑아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 피를 돌려보면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적혈구가 약 45%로 이 구성되어 있고요. 가운데 이 가느다란 띠처럼 보이는 게 백혈구와 혈소판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가 이제 혈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혈구가 한 45% 정도 존재하는데 이것이 모자랄 때 우리가 이것을 빈혈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빈혈의 원인이 뭐냐라는 걸 했을 때 간단하죠. 돈이 없는 원인이 뭐냐 하면 돈을 못 벌어서가 있고 돈을 벌었는데 많이 사용을 해서가 있겠죠. 빈혈의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혈구가 생성이 감소되는 그런 질환이 있겠고요. 적혈구의 생성은 정상인데 적혈구가 파괴가 증가되는 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빈혈의 원인은 혈액 선분준, 적혈구 수가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빈혈은 병명은 아닙니다. 빈혈은 적혈구가 모자란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라고 우리가 산소를 운반하는 그것이 감소에 의해서 산소 공급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빈혈이 생기신 분들은 숨이 차고 그 다음에 어지럽고 그 다음에 심장이 빨리 뛰고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빈혈 중에 어떤 게 제일 흔하냐? 철결핍성 빈혈이 가장 흔합니다. 이게 특히 유아기, 청소년기, 가임기 여성 및 노년에서 유병률이 높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는 빈혈이라 하면 모두 철결핍성 빈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철분제를 복용하고 왜 나는 좋아지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철결핍성 빈혈이 가장 흔한 빈혈이긴 하지만 빈혈이 있다고 다 철분이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빈혈이 있다 하면 그 원인을 철저히 가려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적혈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폐에서
산소를 많이 먹으면 적혈구는 저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고 다시 우리가 조직으로 가서 산소를 조직에다 전달한 다음의 상태는 약간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적혈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아까 그 그림에서와 같이 적혈구가 부족하게 되면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조직에 산소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환자분이 이 빈혈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빈혈의 빈도는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인 중에 약 27%가 빈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 녹색인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빈혈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결핍성 빈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혈의 많은 수는 약 70% 이상은 철결핍성 빈혈이 되겠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빈혈이 있으면 철분제를 먹어야 되겠다라는 오해를 하지만 약 30%에 가까운 환자들은 철결핍성 빈혈이 아닌 다른 원인의 빈혈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이와 성별에 따른 빈혈은 어떻게 되느냐? 빈혈의 환자에 보면 5세 미만의 이 어린이에 있어서는 42.6%가 이제 빈혈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5세 이상에서도 25%. 그 다음에 임신을 안 한 여성의 29%, 그리고 임신한 여성의 약 38.2%, 그리고 남자는 12.7%, 노인에 있어서는 23.9%로 전 인구에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빈혈이 존재합니다. 이 빈혈을 이 원인에 관계없이 빈혈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분들은 나는 빈혈이 있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빈혈 체질인가 봐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따라서 빈혈은 어떠한 원인에 있어서건 반드시 교정하여야 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나이와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 빈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이 여성분을 나타내고 이제 파란색이 남성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보면 여자가 남성들보다 이제 젊었을 때 어린이 때는 청소년까지는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가임기가 되면 굉장히 올라갔다가 40대 이후로 떨어지고 남자들은 50대부터 상승을 해서 결국은 이 연세가 70세 넘어가면 약 20%의 환자가 빈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임기 특히 이제 이 가임기에 있어서는 여자분들은 이제 생리를 하기 때문에 생리에 따른 실혈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빈혈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남자들은 40대까지는 1.3%밖에 빈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에게 빈혈이 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유념해서 다른 질환이 있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질환에 따른 빈혈 빈도는 뭐 이제 심장 질환이 있을 때는 50%, 그다음에 장애 질환이 있을 때는 뭐 40에서 80%까지, 그다음에 수술을 받은 사람도 80%, 그다음에 신장이 안 좋은 사람도 50%, 이 암이 있는 사람은 60%까지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빈혈이라는 거에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따져보면 6개월에서 6세까지는 이제 이 혈색소라고 하죠. 혈색소가 10일까지는 10일 이하일 때 빈혈이라고 하고 6세부터 14세까지는 12, 그리고 성인 남성에 있어서는 13, 그리고 성인 여성 중에 임산부가 아니신 분은 12, 임산부인 경우에는 10일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빈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빈혈의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 이제 쉽게 피로해지죠. 피로가 빈혈의 가장 흔한 증세인데 우리가 현대인들은 직장의 스트레스,
집안의 스트레스, 뭐 다른 뭐 육아나 아니면 애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피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나는 만성적으로 피로가 있기 때문에 빈혈이 아니냐라고 찾아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빈혈의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입니다. 그 다음에 손발이 저리고 자극에 예민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움직이면 쉽게 숨이 차고 현기증이 나고 가슴이 뛰고 식욕이 없고 추위를 많이 타고 머리가 아프고 눈앞에 무엇이 어린거린다, 이런 것들도 모두 빈혈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빈혈이 심해지면 당연히 숨이 차고 이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못 올라가고 쉬어야 될 만큼 그렇게 이제 빈혈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혈색소의 수치와 빈혈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주관적으로 어떤 분들은 혈색소가 6 미만인데도 전혀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9인데도 증상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혈색소가 9 이하로 내려가면 대부분 빈혈의 증상의 악화와 혈색소의 수치와 가 비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빈혈의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빈혈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한 증상으로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그런 제가 이 기억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하루 종일 얼음만 먹고 있습니다. 얼음이 너무 땡기고 얼음만 먹고 있어서 뭐 하루에 얼음을 뭐 몇 통을 먹는 분이 보니까 나중에 철결핍성 빈혈이 있었고, 그걸 교정했더니 이러한 얼음을 찾는 그런 것들이 증상이 싹 사라졌더라라는 것들도 있고, 제 환자들도 철결핍성 빈혈 환자들 중에 얼음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는 굉장히 특이한 빈혈의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빈혈은 적혈구가 생성이 감소되는 그런 빈혈이 있고, 생성은 정상인데 적혈구 파괴가 증가되는 그런 빈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적혈구 생성이 감소되는 빈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빈혈의 가장 큰 원인인 철결핍성 빈혈.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빈혈은 철결핍성 빈혈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이렇게 영양 흡수도 좀 덜 되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없는 독거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특히 또 알코올에 의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대 저하구성 빈혈이 발생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암 환자라든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암이 피를 만드는 골수에까지 침범해서 생기는 악성 질환에 의한 침범에 의한 빈혈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주로 전공으로 하는 피의 생성이 절대적으로, 피를 생성할 수 있는 세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생불량 빈혈도 있겠습니다. 또 백혈병이나 림프종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혈액에 악성 질환이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적혈구 생성이 감소되는 질환, 이런 것들은 적혈구가 생성이 감소되어서 생기는 빈혈입니다. 두 번째로 적혈구 파괴가 증가돼서 생기는 빈혈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면역성, 용혈성 빈혈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감염에 의하거나 항암제, 약물 등에 의한 파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소화 때 주로 발생하는 선천성으로 적혈구 막에 이상이 생기는 이 질환도 있겠고, 적혈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전공으로 많은 이제 환자들을 제가 치료하고 있는 PNH라고 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이라는 그런 질환에서도 적혈구 파괴가 증가되어 생기는 빈혈이 있습니다. 자, 이쪽의 빈혈은 굉장히 드물고 그다음에 희귀 질환입니다. 따라서 진단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고요. 따라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철결핍성 빈혈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빈혈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철분 부족이 되면, 지금 영어로 이게 다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철분 부족은, 자, 왼쪽에 정상적인 것을 보면, 골수의 철분이 이 간이나 이런 비장에 축적되어 있는 철분이, 피를 만드는 공장, 즉, 골수가 되겠죠. 뼈 안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철분도 많이 차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절대적 철분 부족이 있습니다. 이거는 철분에 우리 몸에 있는 저장고가 비어 있어서 피가 모자라는데 공장은 정상적으로 이 돌아가는데 원료가 부족한 상태. 그래서 이제 절대적 철분 부족이겠죠. 이럴 때는 이제 철분을 주게 되면 이제 치료가 되고 이게 이제 철결핍성 이 빈혈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기능적 철분 부족은 이제 최근에 나온 개념인데요. 철분이 충분히 이 저장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이 피를 만드는 공장인 골수로 가는 이러한 그 경로가 막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암 환자나 만성 질환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냥 이런 질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을 기능적 철분 부족이라고 해서 고농도의 철분제로 치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으니까 굉장히 이제 빈혈의 분류도 다양해지고 치료도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 분류를 하는 법들이 다양해졌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빈혈이 있는 경우에서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신체적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철분이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피 검사를 하면 철분 부족한 환자들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피 검사 이전에 빈혈이 오는데 내가 약간 숨이 차고 굉장히 쉽게 피로해지고 계단 올라갈 때도 숨이 차서 내가 운동 부족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입 주위에 자꾸 염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손톱이 자꾸 깨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철분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체내 철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간에 많이 이제 축적이 되어 있고요. 골수나 근육, 이런 것들에 이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변을 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여자분들 경우에는 이제 월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표피세포, 대변을 보거나 이렇게 이제 장에나 점막에서 위장 점막에서 우리가 이제 점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일일의 철분 소실이 1에서 2mm 정도 발생합니다. 물론 우리가 철분이 많은 음식을 먹거나 이 영양이 충분한 음식을 먹으면 소실되는 양만큼 일일에 보충이 됩니다. 따라서 철분 부족은 생기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섭취되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많게 되면 철분이 부족하게 되고 철분이 어느 이상 부족하게 되면 철결핍성 빈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37세 여자가 이제 피로를 주소로 내원을 했네요. 환자들 보니까 적혈구가 이제 10.2로 37세 여자라면 이제 가임기 여성이고 여성이 이제 임신을 안 했기 때문에 혈색소가 12가 정상인데 환자분은 10.2가 되어 있고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가 보면 저것만 딱 봐도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는 그 진단이 가능한데요. 이제 이분은 철분이 부족한 그런 빈혈이었습니다. 환자는 피곤을 주소로 내원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분이 정말로 부족한가를 봤더니 철이 떨어져 있고 철결합률이 증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페리틴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저장철을 우리가 몸에 있는 저장철을 나타내는 수치가 매우 낮아 있는 전형적인 철결핍성 빈혈 환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연령에 따른 철 요구량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도 보시면 여성분 같은 경우하고 남성은 좀 다르죠. 청소년기 활동량이 많아지죠. 이럴 때 이제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분 요구량은 굉장히 증가하는 데 반해서 만약에 영양 섭취가 특히 이제 철분이 많은 음식들을 제대로 섭취를 못하게 되면 청소년기의 남성에서 철분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철 요구량이 이제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성에 있어서는 이제 이때보다는 그 이후에 가임기 때 철 요구량이 늘어나고 임신기 때는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선전에서도 보면 임신 때는 철분을 많이 보충해라 라고 해서 약재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철 요구량이 이제 폐경이 되고 나이가 들게 되면 남성하고 같이 철 요구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철결핍 및 철결핍성 빈혈의 유병률을 보면 결핍이 이제 뭐 한 10% 정도 쭉 50대까지 있다가 이제 여성에 있어서는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이것들이 다시 이제 줄어들게 되고 남성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결핍이 거의 발생하지 않다가 50세 이제 60세 넘어가면서 철결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철분이 결핍이 돼 있다고 다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분이 몸에 있는 저장고에서 완전히 바닥이 날 때 그 이후에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기 때문에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신 분들은 철분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충을 하더라도 철분제를 보충을 하면 그게 이제 경구용이 됐건 주사제가 됐건 보충을 하게 되면 2달 이내에 우리가 빈혈은 교정이 완전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료를 멈추시면 다시 빈혈이 악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저장고를 완전히 채워야지만 빈혈이 다시 발생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혈색소만 만드는 것은 2달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때 멈추면 치료가 안 되겠죠. 그래서 치료는 충분한 기간 동안 철분의 저장고를 채울 때까지 이제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걸리는 그런 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검사를 해가면서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결핍성 빈혈의 원인은 철분이 몸 밖으로 나가거나 철 수요가 증가하거나 하는 경우가 되겠죠. 철 흡수의 장애는 상당히 이제 적습니다. 따라서 뭐 저철 시기, 그러니까 철분을 안 먹는 거죠. 그다음에 흡수 장애, 위가 없다든지 대장이 없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흡수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급성 만성 염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장에 염증이 생겼을 때 철 흡수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제 드문 경우에 이제 해당하고요. 철 수요의 증가가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죠. 첫 번째가 이제 출혈입니다. 위장관 출혈이라든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월경을 한다든지 비뇨기계 출혈을 한다든지 이제 이유를 모르겠는데 몸이 안 좋으면 자꾸 사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쁜 피를 뽑아야 뭐 좋아진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 사혈을 해서 일부러 철결핍성 빈혈을 만들어서 오신 분들이 있고 성장기에는 철분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철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가 있고 임신하는 경우에는 철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철결핍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품 중에 철이 많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냐? 간이나 육류, 어류, 이런 것들이 이제 햄철이라 그래서 철분이 많은 경우고요. 비햄철이라고 해서 콩류, 계란, 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흡수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한데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먹는다고 해서도 철분이 흡수되는 게 약간 늘어나지 일단 철결핍성 빈혈이 발생하신 분에 있어서는 이런 걸 아무리 먹어도 철분이 이렇게 빨리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복용하거나 철분제를 주사로 맞거나 하는 경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분의 철분 함량은 뭐 여러분들도 이제 철분이 어떤 음식에서 많은지 뭐 시금치도 있고 뭐 이 밤도 있고 그다음에 고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참고 자료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철결핍성 빈혈이 발생하면 원인적 검사를 해야 되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결핍성 빈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출혈입니다. 그래서 폐경기 전에 여성은 월경출혈, 그러니까 월경량이 많은지, 주기는 규칙적인지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고요. 남성 및 폐경기 후의 여성의 이제 철결핍성 빈혈에 있어서는 위장관 출혈을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위암이나 대장암이 있으신 분들을 빈혈 때문에 진단을 하는 사람이 1년에 10명 가까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40세 이후에 생기는 철결핍성 빈혈 환자는 반드시 위대장 내시경을 시행해야 합니다. 원인을 찾아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출혈의 원인이 심각한 질환일 가능성,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일 가능성도 있고, 이 철분제를 복용하거나 보충하더라도 이 출혈을 막지 않으면,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치료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철결핍성 빈혈의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절대 수혈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철분만 보충하셔도 보충하는 날부터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철결핍성 빈혈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우리가 이 바이탈이 흔들린다 그러죠. 기본적으로 뭐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절대로 수혈은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로 이제 철 보충요법에 경구용 철 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사용 철 제제가 있습니다. 경구용 철 제제는 식전에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경구용 철 제제의 가장 큰 단점이 소화불량, 그 다음에 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결핍성 빈혈 환자분들이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이것을 잘 복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환자들에게는 요즘 최근 주사제가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사제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고농도의 주사제인 경우에는 약 3개월에 복용하는 그런 철분의 양을 한 번의 주사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러한 부작용이 심한 환자들에서 적극적인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구용 철 보충요법의 부작용에는 소화기계 부작용이 있고, 오심, 더부룩함, 복통, 설사, 변비,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용량에 관계돼서 많이 먹을수록 생깁니다. 대체에는 용량 감소나 식후 또는 식사 중에 복용을 하거나 자기 전에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주사제로 바꾸거나, 저는 이제 최근에는 주사제로 바꾸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매일 한 1년 정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소화기계 부작용과 변비를 견디면서 치료를 할 필요가 굳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임신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결핍성 빈혈의 고위험군이 되기 때문에 철 요구량이 증가하고 철 섭취량이 부족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철분이라는 거는 아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조산이나 저체중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면 철 요구량에 따른 철 보충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염증이 적혈구 조율 및 철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아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몸에 염증이 있으면 철분의 저장고에서 철분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 골수까지 이 철이 도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염증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 여러분들은 이 과정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겠고, 우리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 있어서 빈혈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능적 철 결핍 상태인 분들이 한 60%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경구용 철 제제보다는 고농도의 철분을 투여를 하는 경우에 이러한 빈혈들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수혈만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고농도의 철 제제로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분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암이나 결핵, 농양, 류마티스성 관절염, 홍반성 낭창, 그 다음에 수술을 받으시거나 심각한 외상이 있는 분들이 빈혈이 생길 수가 있고 2분의 반 이상은 또 기능적 철결핍에 의한 빈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하고 상의하여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암 환자에서 빈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능적 철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암 환자에 있어서도 약 70%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 환자에 있어서 빈혈이 있는 경우에 단순히 수혈로 이 해결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런 다양한 그러한 치료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거대 저하구성 빈혈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저하구성 빈혈은 우리가 이제 비타민 B12나 엽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에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위암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위전절세술을 받았던 환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최근에는 거대 저하구성 빈혈을 거의 보지 못하다가 최근에 노인들이 독거노인도 많고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영양 결핍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B12가 부족하거나 엽산이 부족한 빈혈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이 요즘 이제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빈혈이 있다 그러면 단순히 철분이 부족한가 보다라고 하는 잘못된 상식을 버리시고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거대 저하구성 빈혈은 특징이 뭐냐면 손발이 저릴 수도 있고 혀가 아픕니다. 이게 심해지면. 그래서 혀가 아프면 도대체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 되나, 내과를 찾아가야 되나,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야 되나, 피부과를 찾아가야 되나 라고 이제 막 환자분들이 진단을 못 받고 마지막에 어디선가 피 검사를 하고 빈혈이 심하니까 저한테 와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거는 치료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따라서 항상 빈혈이 있을 때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라 라는 것들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용혈성 빈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혈성 빈혈은 용혈성 빈혈만 가지고도 상당히 여기서 이제 이 복잡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희귀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용혈성 빈혈은 그냥 적혈구가 정상적으로 생기는데 파괴가 돼서 생기는 빈혈이다. 최근에 이제 발작성 야간 혈색소녀증 같이 우리가 혈관 내 용혈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적혈구의 파괴가. 그 다음에 면역성 용혈성 빈혈 같이 그 다음에 혈관 외에서 깨지는 이런 용혈 등이 생길 수가 있겠고 선천적으로 적혈구의 효소가 이상하거나 세포막이 이상하거나 적혈구 자체가 이상하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빈혈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용혈성 빈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이 케이스를 좀 보겠는데요. 43세 여자고 아까 본 케이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혈색소가 7.8 굉장히 이제 심한 빈혈로 이제 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73세 환자고 7.1로 내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다 파란색이고 한 가지만 이제 빨간색인데 이 환자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이제 빨간색이 등장을 하고 이제 모양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뭐 철결핍성 빈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철분제를 복용하게 되면 이 남자 이 노인에 있어서는 전혀 좋아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빈혈의 원인을 꼭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케이스를 올렸고요. 또한 이제 첫 번째 환자 중에 철 보충 2달 후 이제 빈혈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빈혈 이 철분제를 끊게 되면
이제 다시 빈혈이 생기는 데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걸립니다. 그 이제 좋은 예를 보면 19세 환자가 심장이 뛰고 이제 숨이 차서 이제 왔습니다. 보니까 이 환자가 이 혈색소가 5.8까지 이제 피가 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숨이 차니까 이 환자가 심장내과로 우선 갔다가 저한테 다시 이제 리퍼가 돼서 온 환자입니다. 이 환자의 과거를 보니까 이게 이제 2008년의 경우고요. 2004년에 보니까 빈혈이 7.8이었고 그 다음에 약을 투여한 다음에 11.9로 정상화가 됐습니다. 7월 달에 했고 11월 달에 정상화가 됐으니까 약 4개월 후에 정상화가 됐는데 이때도 보면 이 몸에 우리가 이 철분 저장고 이거를 나타내는 페리틴이라는 수치는 전혀 개선이 안 됐죠. 아주 낮은 상태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철분을 보충하게 되면 빈혈이 교정되는 데는 2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빈혈의 치료의 완성은 이 저장고를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이 환자는 저장고를 채우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종료하였기 때문에 약 3년 후에 굉장히 심한 빈혈로 다시 내원을 하게 됐고 이 이후에는 치료가 잘 돼서 다시는 내원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환자를 보겠습니다. 80세 환자고 피로와 숨이 차서 왔습니다. 환자분도 6.1로 상당히 낮은 경우고 이 철결핍성 빈혈 환자의 아주 전형적인 피검사를 보였고 이 환자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위대장 검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환자의 경우에는 철결핍성 원인이 대장암으로 밝혀져서 수술을 받고 이제 완쾌가 되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경과 상관없이 남녀가 40대 이후에 있어서 생긴 철결핍성 빈혈에 있어서는 위대장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여 다른 원인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철 보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mg의 철을 보충을 하려면 소생간을 12.5kg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다 흡수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소생간 12.5kg면 소를 한 5마리 정도 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이거 철분을 보충을 하려면 그래서 철결핍성 빈혈로 진단받고 나는 약을 먹기 싫다라고 해서 고기를 많이 먹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구용 약이 있는데 약 6개월 이상 복용을 해야 되고 매일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10%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 6에서 12개월 정도 보충을 해야 다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이제 이 수혈이죠. 수혈을 한 5팩 정도 받으면 이제 1000ml를 보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사제가 있겠죠. 15분을 1회 요즘은 이제 고농도의 약이 나왔기 때문에 투여하면 우리가 1000ml를 보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나와 있는 경구용 약을 먹던지 아니면 경구용 약이 힘드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주사제를 투여를 해서 우리가 빈혈, 특히 철결핍성 빈혈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할 질환입니다. 수혈은 될 수 있으면 받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지만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빈혈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겠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빈혈의 상식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나쁜 원인을 제거를 한 다음에 적정한 치료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